야, 임마! 수료식이라고 봐줄 줄 알아? 꿇어! 면회소 앞 서연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도연이 바닥에 무릎 꿇었고 여군 하사의 군화가 그의 복부를 향했어요. 약한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 차가운 목소리, 떨리는 동생의 어깨, 외면하는 조교들. 30여 명의 가족이 지켜보는데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썩은 조직을 뒤흔들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첫 차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로를 가르며 강원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스쳐 지나갔고 좁은 좌석에 몸을 기댄 서연은 손에 쥔 종이컵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히려 점점 또렷해지는 의식 속에서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1살 도연이 입대한 지 벌써 2달이 지났고 오늘은 그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면서 창밖 풍경은 어느새 하얀 설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는지 도로 가장자리마다 두툼하게 쌓여 있었고 아직 제설이 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타이어가 얼음을 밟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어요. 서연은 가방 속에서 도연이 보낸 편지 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 귀퉁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고 그 안에는 짧지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쓴 동생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여긴 생각보다 괜찮아요. 힘들지만 버틸만해요. 수료식 때 꼭 와줘요. 서연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어렸을 때부터 약한 아이였어요. 몸도 작고 소심한 성격이라 초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이 나서서 동생을 지켜줬고 할머니는 그런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힘이란다. 7시가 조금 넘어 버스는 훈련소 인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터미널 앞 아스팔트는 살얼음이 얇게 깔려 있어 발을 조심스럽게 디뎌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서연처럼 면회를 온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대부분 두툼한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길 안내를 확인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은 가방끈을 바로잡으며 훈련소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지나자 멀리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는 이미 긴 대기줄이 형성되어 있었고 예비군 봉사대로 보이는 이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사람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핫팩 하나씩 받아가세요. 면회 시작은 9시부터입니다.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중간중간 잡음이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줄 끝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훈련소 건물의 구조를 훑었고 조교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CCTV가 설치된 위치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오랜 군 생활이 남긴 습관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비상시 대응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면회소 입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표를 한 장 뽑으며 번호를 확인했어요. 67번.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할 숫자였습니다. 그녀는 대기실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지만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손자를 보러 왔다며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앞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달래며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찌직거리는 소음이 크게 터져 나왔고 곧이어 안내 방송이 끊겼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나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장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몇 가족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짧은 혼란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옆에서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흐릿한 상태, 아마도 저혈압이나 과호흡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 자세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연은 여성의 다리를 살짝 높이 올리고 목 주변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담요나 외투 있으면 빌려주세요. 보온이 필요합니다. 곧 누군가 패딩을 벗어 건넸고 서연은 그것을 여성의 몸 위에 덮어줬습니다. 잠시 후 군 의무병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능숙한 동작으로 환자를 옮겼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료 쪽 일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신이 너무 눈에 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실 안은 점점 더 혼잡해졌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편이었지만 사람이 많아지자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창문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훈련소 건물 뒤편으로는 신병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보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 저 안에서 훈련을 받았고 소령까지 진급했던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예비역 신분으로 국방부 인권감찰관실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이라는 조직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때로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줄을 새치기 했다며 다른 남성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왔다고요. 아니, 내가 여기 서 있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군무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대기 순서는 번호표대로 진행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침착한 태도에 두 남성은 곧 조용해졌고 소동은 금방 가라앉았어요.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직이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는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 질서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힘의 논리일 뿐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녀는 손 안의 편지 봉투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강함은 지키는 힘이란다. 서연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믿었어요. 9시가 가까워지자 안내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번호순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줄을 섰고 서연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게시판에는 면회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신분증 지참, 반입금지 품목 확인, 사진 촬영 제한, 보안구역 출입 금지. 서연은 그 안내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한 통제, 그것이 군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출입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그녀는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신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병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 신병과 눈이 마주쳤지만 상대는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저 신병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서연은 그 의문을 머릿속에 남긴 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면회소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벽면에는 훈련소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은 카페트 밑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훈련병들이 구보하며 지나가는 소리일 거예요. 그 진동은 규칙적이었고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느껴졌어요. 질서란 때로 폭력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패가 되기도 하니까요. 드디어 면회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 번호가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화면이 깜빡이며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황급히 전광판을 두드렸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훈련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낡고 삐걱거리고 있구나. 시스템이 노후화됐고 아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거야. 그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15분. 곧 도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함께 밀려왔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면회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면회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입구를 통과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훈련병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복장 검사를 위한 대기 구역이었어요. 조교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장 점검 시작한다. 전투복상의 끝단 정렬, 버클 정중앙, 군무각도 30도,
구두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훈련병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생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줄의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체구였고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동생이었으니까요. 도연도 서연을 발견했는지 눈이 잠깐 커졌지만 곧 다시 앞을 응시했습니다. 군에서는 면회 가족을 봐도 함부로 시선을 돌려선 안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동생이 규율을 잘 따르고 있구나.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도연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장갑 속에 넣어두었던 핫팩이었어요. 아마도 손 감각이 둔해져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핫팩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고 도연은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대열이 흐트러졌어요. 옆에 서 있던 훈련병 한 명이 균형을 잃으며 반 발자국 옆으로 비켜섰고 그로 인해 전체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연에게 쏠렸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거야. 그녀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한 명의 여군 하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강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25살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근육질의 체형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군복은 빈틈없이 착용되어 있었고 군화는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도연 앞에 멈춰섰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봤어요. 훈련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핫팩을 주워든 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손 감각이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비웃듯 웃었어요. 손 감각이 없다고? 그럼 전투할 땐 어쩔 건데? 저기 기다려주나? 주변 훈련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눈에 보였지만 지금 나서면 오히려 도연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었어요. 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부의 개입을 싫어하고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폐쇄성이 강한 조직이었죠.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하린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린은 도연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전투복상의 끝이 삐져나왔네. 버클도 중앙에서 벗어났고 군무 각도는 또 뭐야? 훈련 2달 받고 이 모양이야? 도연은 재빨리 복장을 고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주변 훈련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봐라. 이게 통제가 안 된 모습이다. 군인은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면회 온 가족들도 하나둘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공개적인 망신이야. 그때였습니다. 바닥의 얇은 얼음판 때문에 도연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는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결국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자세 불량. 그녀는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무릎 꿇었으니까 제대로 꿇어봐. 양쪽 무릎 다 대. 도연은 떨리는 몸으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전투복 바지를 뚫고 올라왔을 거예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떨렸고 커피가 조금 흘러넘쳤어요. 하리는 도연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훈련병들 잘 봐. 통제는 기본이다. 기본이 안 되면 군인이 아니야. 알겠나? 주변 훈련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죠. 그런데 하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복부를 군화 끝으로 가볍게 밀었어요. 일어나 봐. 빨리.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과 떨리는 다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다시 한번 그의 복부를 밀쳤고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밀었어요. 도연은 뒤로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추위와 통증,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컵을 놓쳤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서연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고 하린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민간인은 뒤로 가세요. 여긴 훈련 구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훈련병은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행동은 과도해 보입니다. 하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과도하다고요? 이게 군대예요. 민간에서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쁜 얼굴로 이런 데까지 오시긴 했는데 여긴 그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하린의 태도는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야. 이건 모욕이고 폭력이야. 서연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조교들은 모두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방관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다 저렇게 하던데요.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옆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절대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얼어붙은 계단에서 훈련병 한 명이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 훈련병은 발목을 붙잡으며 신음했습니다. 하리는 그쪽을 잠깐 쳐다보더니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구급반 호출 필요. 하지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와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훈련병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저 통제 대상으로만 볼 뿐이야.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켜서 특정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태식 준장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 전화가 연결되기 전 할인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전화는 금지 구역입니다. 휴대폰 사용 자제해 주세요.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긴급 통화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간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곧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서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태식 준장님, 저 윤서연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준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무슨 일인가? 서연은 짧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신병훈련소에서 조교의 훈련병 폭행을 목격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복부 가격과 공개 망신이 있었고 응급 상황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찰관 직권으로 초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 조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은 CCTV 사각지대가 많고 지휘 통제도 미흡합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준장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알았네. 헌병대를 보내겠네. 현장 대기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리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예쁨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맞아요. 여긴 법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날 거야. 면회소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할인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썩은 조직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어깨에 올린 손을 천천히 거두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면회소 안은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들 속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금 전 서연이 전화로 한 말을 또렷이 들었고 헌병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턱선에는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시각, 장소, 관련 인물, 목격자 수, 사건 경위. 그녀의 손끝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자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찰관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 오히려 현장이 왜곡될 수 있었죠. 할인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톱니바퀴일 뿐이야.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잠시 후 훈련소 안내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군무원이나 계약직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면회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조교의 훈련병 폭행을 목격했고 이미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안내요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할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훈련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복장 점검 중에 자세 교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복부를 군화로 밀친 건 자세 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릎 꿇린 것도 정당한 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안내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면회소 내부에는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었지만 방금 사건이 일어난 복장 점검 구역은 미묘하게 사각지대에 걸쳐 있었어요. 서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건물 구조, CCTV 위치, 사각지대가 되는 구역. 할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촬영은 금지 구역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촬영 금지 표시가 없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할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깥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소 건물들은 하얀 눈에 뒤덮여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날씨 때문에 수료식 연기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설마 이 정도 눈으로 연기하겠어?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10분. 헌병대가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강원도 산길은 눈이 내리면 이동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복부를 살짝 감싸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선 아프다고 하면 안 돼. 그럼 더 힘들어져.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군대의 현실이야. 아픔을 말하면 약자로 낙인 찍히고 침묵하면 폭력이 반복되는. 할인은 도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병, 내가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내 누나한테 내가 너를 때린 게 아니라고 말해.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집에서도 이 모양이냐? 누나한테 의지하고 살았나 보지?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 동생에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할인은 비웃듯 웃었어요. 민간인이 군에 명령하시네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그것도 기록하겠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이 대치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연을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군대 문화를 모르는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애가 맞았잖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폭력을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거예요.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촬영 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 녹음은 가능합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분명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소 내부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부대원 통제 강화, 외부 차량 접근 제한, 강설로 인한 동선 관리 철저히. 그 무전은 명백히 헌병대의 접근을 염두에 둔 조치였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 조직은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막으려 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장교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어요. 할인이 재빨리 경례를 했습니다. 중령님, 민간인 한 분이 훈련 과정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중령은 서연을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훈련병 가족이십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윤도현 훈련병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방금 조교의 폭행을 목격했습니다. 중령의 눈빛이 변했어요. 폭행이라니요? 그건 심한 표현 아닙니까? 서연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복부 가격, 공개 망신, 무릎 꿇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면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관련자들은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는 할인과 몇몇 조교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율할 시간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중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은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피해자입니다. 동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서연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관련자는 현 위치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요. 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간인이 지시하는 겁니까?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그것도 기록하겠습니다. 긴장이 팽팽하게 흐르는 가운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령은 표정을 굳히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정문, 상황 보고하라. 무전 너머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헌병 차량 2대 진입 중입니다. 중령은 무전기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현 위치 대기. 헌병대 도착 시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헌병 차량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연은 동생을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리는 멀리 서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두려움은 가해자에게도 찾아오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헌병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면회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를 향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약한 사람은 울지 않아도 돼. 내가 지킬 거야. 헌병 수송 차량이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자 면회소 앞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 2대가 눈길을 헤치며 천천히 주차구역으로 들어섰고 뒷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헌병들이 일자불란하게 내렸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맨 앞에서 내린 사람은 이태식 준장이었어요. 56살의 그는 회색빛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소 건물을 한번 훑어보더니 큰 걸음으로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태식 준장은 서연의 아버지와 생전 전우였고 그녀가 군에 있을 때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준장은 언제나 원칙을 중요시했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믿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될 거야. 준장이 면회소 안으로 들어서자 중령이 황급히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이태식 준장님, 훈련소 중령 김재훈입니다. 준장은 경례를 받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상황 보고하게. 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한 분이 훈련 과정 중 일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조교가 복장 점검을 하던 중 약간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교육적 목적의 자세 교정이었습니다. 준장은 중령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리적 접촉의 정도는? 중령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장님, 윤서연입니다. 준장은 서연을 보자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연, 내가 보고한 사건이 이건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건넸습니다. 복부 가격, 공개 망신, 무릎 꿇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제 동생 윤도현 훈련병입니다. 목격자는 약 30명 이상이고 현장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준장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나? 그는 중령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장은 헌병들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현장 격리, 관련 조교와 목격자 분리조사, 피해자는 의무반으로 즉시 이송해 정밀 검진 실시.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할인과 다른 조교 2명이 별도 공간으로 안내됐고 도연은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절차가 시작되는구나. 준장은 면회소 한쪽에 임시 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고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졌어요. 준장은 서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게. 서연은 침착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어요. 도연이 핫팩을 떨어뜨린 순간부터 할인의 폭행, 그리고 중령의 은폐 시도까지. 준장은 말없이 듣다가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확실한가?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각도상 복장 점검 구역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준장은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군. 그때 한 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2살 정도로 보이는 헌병 파견 요원이었고 이름표에는 최병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로 준장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저는 이 부대에 파견 나온 헌병 최병준 병장입니다. 준장은 그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병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부대 내 은폐된 사건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면회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그 병사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병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장은 USB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왜 지금 제출하는 건가? 병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부대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전부 은폐됐습니다. 보고서는 조작됐고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헌병 한 명에게 지시했어요. 이 USB를 즉시 분석하게. 법무실과 사이버 수사팀에 연락해. 서연은 병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말투는 진실처럼 들렸지만 몸짓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오랜 감찰관 경험으로 사람의 거짓말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병준의 눈동자는 계속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을 함는 습관이 보였습니다. 이건 긴장의 신호야. 하지만 내부 고발자라면 당연히 긴장할 수도 있지. 서연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준장은 중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부대장은 어디 있나? 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장님은 지금 사단 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즉시 복귀 명령 내리게. 그리고 이 부대의 최근 3개월간 사고 보고서 전부 제출하게. 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의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복부에서 타박상 소견이 확인됐고 진통제 투여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녀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니야, 부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폭력 자체가 문제야. 준장은 USB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목격자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 중 몇 명이 자발적으로 나섰고 훈련병들도 한 명씩 불려 나와 조심스럽게 증언했어요. 할인 하사가 도연 훈련병의 복부를 군화로 밀쳤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진술은 하나같이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그 진술들을 듣며 확신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그런데 한 훈련병의 진술이 서연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병이 맞은 적이 있어요. 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언제 일인가? 훈련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 전쯤이요. 그때도 복부를 맞았는데 의무실에서 검진받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고는 올라갔나? 훈련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던 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거야. 준장도 같은 생각인 듯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무 기록부터 확인하게. 최근 6개월간 복부 타박상 관련 진료 기록 전부 뽑아. 헌병 한 명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의무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준장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부 타박상 진료 기록이 3건 더 있군. 전부 보고 누락됐어. 서연은 그 서류를 함께 보며 물었습니다. 왜 누락됐을까요? 준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지. 부대 평가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때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SB 분석 결과였어요. 준장은 전화를 받더니 표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뭐? 타임스탬프가 이상하다고? 서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준장은 통화를 마치고 병준을 불렀습니다. 최병준 병장, 이 USB 파일들의 작성 날짜가 실제 사건 발생일보다 하루 빠르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병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복사했는데요. 서연은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파일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장님, 메타데이터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 이력도 전부 확인하게. 작성자와 수정자 계정까지. 면회소와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은 병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부대장 박상훈 대령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52살의 중년 남성으로 단정한 군복과 반들거리는 구두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태식 준장님,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준장은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네. 그리고 은폐 정황도 포착됐어. 박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폐라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준장은 의무 기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3건의 타박상 사건은 왜 보고가 안 됐나? 박 대령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경미한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준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미한 부상? 복부 타박상이 경미해? 박 대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는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 부대장부터 조교까지 모두가 공모한 거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하나씩 밝혀낼 거야. 준장은 박 대령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를 감사하겠네. 군검사실과 법무실이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갈 거야.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소 밖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그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소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면회소 한쪽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병준이 제출한 USB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준장은 그녀에게 분석을 맡겼어요. 감찰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으니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데 익숙할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 보고서, 의무 기록 사본, 내부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내부 고발 자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파일 속성을 확인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세부 정보 탭을 열자 작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폭행 사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25년 1월 14일이었는데 실제 도연이 폭행당한 날은 1월 15일이었어요. 하루 차이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건 발생 전날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조작한 거야.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니 작성자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CHOIB J 최병준이었어요. 하지만 수정자 항목에는 다른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PARKS H. 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상훈 부대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준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살짝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병준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병준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타임스탬프가 문제가 된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병준은 진짜 내부 고발자가 아니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준은 서연을 보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윤 선생님, 밤늦게 아직도 일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든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방금 누구와 통화했습니까? 병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그냥 집에 전화한 겁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출한 파일들, 날짜가 조작돼 있어요. 병준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작성한 파일이 맞나요? 아니면 누군가 시킨 대로 제출한 건가요? 병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서연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장이 있는 조사실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어요. 준장님, 파일이 조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최병준이지만 수정자는 박상훈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사건 발생 전날로 백데이트돼 있습니다. 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직접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은폐야. 사전에 계획된 거지. 준장은 즉시 법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보내게. 모든 파일의 원본과 수정 이력을 완전히 복구해야 해. 그리고 그는 헌병 2명을 불러 지시했어요. 최병준 병장을 격리 조사하게. 그리고 박상훈 대령의 사무실과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게. 헌병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무실에서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대위였고 두툼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전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파일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삭제된 이력과 숨겨진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추출할 겁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아 과정을 지켜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파일은 원래 1월 15일 오후 3시에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동일 IP 주소에서 같은 날 오후 6시에 수정됐고 작성 날짜를 하루 전인 1월 14일로 백데이트했습니다. 수정자 계정은 PARKS H 이고 부대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작업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같은 방식인가? 전문가는 대답했어요. 네, 총 6개 파일이 동일한 패턴으로 조작됐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폐가 아니야.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이야. 그들은 내부 고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건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 했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준장은 즉시 병준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병준은 헌병 2명의 호송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장은 그를 앉히고 차갑게 물었어요. 최병준 병장, 이 파일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병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네. 병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준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병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박상훈 대령님입니다. 대령님이 파일을 만들어서 제게 주시며 헌병대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부대장이 배우였구나. 준장은 계속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따랐나? 병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대령님은 제 인사 기록을 쥐고 계셨습니다. 전역 후 취업 추천서도 대령님이 써주기로 했고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권력 구조 속에서 약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될 수는 없어. 준장은 병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 사건의 공범이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참작의 여지는 있네. 병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령님은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언젠가 외부에 알려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내부 고발처럼 보이게 자료를 제출하되 실제로는 조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준장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은폐가 아니야. 조직 범죄에 가까워. 그리고 그는 헌병들에게 지시했어요. 박상훈 대령을 즉시 구속하게.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하게. 밤은 깊어갔지만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부대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삭제된 이메일 복구 작업을 통해 부대장이 할인에게 보낸 지시 메일이 발견됐습니다. 훈련병 통제는 강력하게. 문제 발생 시 보고 전에 나와 상의할 것. 또한 예산 집행 내역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어요. 경력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조교들에게 지급됐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지급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료들을 보며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대장은 조교들에게 돈을 주며 강압적 통제를 유도했고 문제가 생기면 은폐했어. 그리고 만약 사건이 터지면 조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거야. 완벽한 방패막이 시스템이었어요. 준장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자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또 묻혔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의는 누군가 지켜야 하니까요. 준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지. 끝까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모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은 그쳤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느려도 멈추지 않는다. 그 믿음을 그녀는 지켜냈어요. 새벽 6시 훈련소 강당에는 부대 전 간부와 주요 관계자들이 소집됐습니다. 이태식 준장의 긴급 지시였어요. 강당 앞쪽에는 임시 브리핑 테이블이 설치됐고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장 옆에 서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으니까요. 강당 문이 열리며 박상훈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헌병 2명의 호송을 받고 있었고 군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선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잠깐 시선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습니다. 병준도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제 발생한 훈련병 폭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본 사건은 단순한 조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개입된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됐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장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게시하겠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도연이 폭행당하는 순간을 목격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피해자 윤도연 훈련병은 사소한 복장 불량으로 강아린 하사로부터 복부 가격과 공개 망신을 당했다. 목격자 32명의 진술이 일치한다. 준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폭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의무 기록이었어요. 최근 6개월간 복부 타박상으로 진료받은 훈련병이 총 4명. 그중 3건은 보고서에 누락됐다.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는 의도적 은폐로 판단된다. 부대 평가에 악영향을 줄까봐 사건을 묻은 것이다. 강당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세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USB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였어요. 준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 최병준 병장이 제출한 자료는 조작됐다. 작성 날짜가 사건 발생 전날로 백데이트됐고 수정자는 박상훈 대령으로 확인됐다. 그 순간 강당안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박 대령에게 쏠렸습니다. 박 대령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장은 병준을 불렀습니다. 최병준 병장, 앞으로 나와서 진술하게. 병준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는 박상훈 대령님의 지시를 받아 조작된 자료를 헌병대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대령님은 한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폭행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대비해 내부 고발처럼 보이게 자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목적은 조교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고 부대장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 대령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럼 자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이메일은 뭔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박 대령이 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훈련병 통제는 강력하게. 문제 발생 시 보고 전에 나와 상의할 것. 발신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장은 계속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조교들에게 지급된 비공식 경력금 내역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백만 원이 조교들에게 지급됐다. 이 돈으로 자네는 조교들의 입을 막고 강압적 통제를 유도했지. 스크린에는 현금 지급 내역과 수령 서명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이름도 보였어요. 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준장은 서연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윤서연 감찰관, 추가 증거를 제시하게.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어제 현장에서 최병준 병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상훈 대령의 개인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강당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그건 업무상 통화였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통화라면 공식 채널을 사용했어야죠. 개인 번호로 밤 11시에 통화한 이유가 뭡니까? 박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대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수첩입니다. 여기엔 조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날짜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대령의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수첩 사진이 크게 떴어요. 거기엔 할인의 이름 옆에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순간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준장은 박 대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박상훈 대령,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겠나? 박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부대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대를 지킨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을 지킨 거지. 진급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면 곤란하니까 은폐한 거 아닌가? 박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장은 할인을 불렀어요. 강할인 하사, 앞으로 나오게.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섰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훈련병을 폭행했나?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대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군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 하사, 당신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했나요? 할인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군에서 여자로서 살아남으려면 더 세게 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당신의 약함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멈출 줄 알아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할인도 결국 이 썩은 시스템의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준장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박상훈 대령, 강할인 하사, 최병준 병장. 세 사람 모두 군검사실로 송치한다. 폭행, 은폐, 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는 강당 안의 모든 간부를 향해 말했어요. 법 위에 군은 없다. 군 위에 국민이 있다. 이 원칙을 잊은 순간 우리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폭력 집단이 될 뿐이다. 헌병들이 박 대령과 할인, 병준을 호송해 나갔습니다. 강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 부대뿐 아니라 군 전체가 변해야 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강함은 지키는 힘이란다.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온다. 그 믿음을 그녀는 지켜냈어요. 오전 10시 군검사 영장 집행팀이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세대가 정문을 통과했고 군복을 입은 법무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어요. 그들은 각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태식 준장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어요. 박상훈 대령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관 한 명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들에게 안내를 지시했어요. 서연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부대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집무실 문이 열렸고 법무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하나씩 열렸고 서류들이 꺼내졌어요. 컴퓨터 본체도 분리됐고 보관함의 자물쇠도 풀렸습니다. 법무관 한 명이 보관함 깊숙이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권 지폐 다발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준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나? 법무관이 대답했어요.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경력은 명목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거야. 또 다른 법무관이 서류철을 들고 왔어요. 여기 비인가 반입 목록이 있습니다. 술, 담배, 사적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전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입입니다. 준장은 그 서류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직권 남용과 횡령까지 추가되겠군. 법무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한 증거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박 대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압수수색은 2시간 넘게 계속됐고 결과적으로 박스 5개 분량의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오후 2시 훈련소 회의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태식 준장이 단상에 섰고 기자들과 부대 간부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서연도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준장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본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전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훈 대령, 강아린 하사, 최병준 병장 3명을 군검사실에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대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입니까? 준장이 대답했어요. 폭행 은폐, 보고 누락, 증거 조작, 직권 남용, 횡령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사 진행 후 공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준장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휘 책임 체계를 재정비하고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면회 및 점검 시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도가 바뀌어야 해.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 단위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무관용 원칙을 재확립하겠습니다. 법 위에 군은 없고 군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윽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연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의무실 문을 열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누나. 도연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동생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많이 아팠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못해.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할인 하사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군검사실로 넘어갔어. 아마 군사재판을 받을 거야.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해 보였어요.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마음이 따뜻한 거야.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어요.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요? 무섭지 않았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힘이라고.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서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강해. 견뎌냈잖아.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윤도연 훈련병, 괜찮은가? 도연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준장님. 괜찮습니다. 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확실히 바꿀 테니까. 그리고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서연, 잠깐 나와보게. 서연은 준장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네.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될 예정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자네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해결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준장님이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감찰관으로 일할 건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계속할 겁니다. 아직 바꿔야 할 게 많으니까요. 준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6시 훈련소 정문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고 준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군은 국민을 지켜야 할 조직입니다. 그 원칙을 잊은 것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훈련소를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메고 복도를 걷는데 할인이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지나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연에게 하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어요. 훈련소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 묘소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약한 사람 지켰어요. 이제 조금은 덜 울겠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정의를 지키는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강원도 신병훈련소 폭행 및 은폐 사건 관련 지휘 책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군 단위로 면회 및 점검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는 주요 언론사를 통해 전국에 퍼졌고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군대가 바뀌는구나.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창은 응원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앵커가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군 내부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는 며칠 전 전역했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반갑게 일어나 동생을 맞이했어요. 도연아, 왔구나. 도연은 커다란 군용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다녀왔어요. 그의 얼굴은 훈련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체중도 조금 늘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많이 힘들었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훈련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조교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보고 체계도 투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변화가 시작됐구나.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거 봐줄래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헌병 지원서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헌병에 지원하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처럼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싶어요. 누나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헌병은 쉽지 않아. 정의를 지키는 일은 외롭고 힘들거든.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누나가 보여준 길이잖아요. 저도 그 길을 가보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작은 야산이었어요.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주변에는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가져온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땅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녀갔어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약한 사람 지켰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강함은 지키는 힘이란다. 그 말은 서연의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녀는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이젠 약한 사람은 울지 않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서연이 묘소를 떠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태식 준장이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세요.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 잘 있었나?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었습니다. 준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다음 주에 정군 인권교육 합동 강연이 있는데 강연자로 나와줄 수 있겠나? 자네의 경험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연이라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곧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준장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자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국방부 대강당에 섰습니다. 강단 앞에는 수백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권감찰관실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폭력의 사슬을 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폭행당한 순간, 증거를 수집한 과정, 조직적 은폐를 밝혀낸 순간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폭력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멈출 줄 압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명의 젊은 소위가 다가왔습니다. 감찰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소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대에서 부조리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모입니다. 용기를 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인권감찰관실, 군 옴부즈만, 국방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그녀는 그 젊은 장교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에서.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이번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군 비리 사건 관련 박상훈 전 대령과 강아린 전 하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최병준 전 병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감형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제보한 익명의 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도 지금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을까?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고 남은 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할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그녀는 그 경계에서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강아린이었어요. 서연은 편지를 열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감찰관님께 저는 지금 군사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제가 저지른 일을 되돌아봅니다. 도연 훈련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해지려고 애썼지만 결국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찰관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강아린 올림. 서연은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지만 그래도 깨달음은 있구나. 그녀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헌병 지원서를 제출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환한 얼굴로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합격했어요.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도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보여준 길이잖아요. 서연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내가 걸어가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할머니도 이별을 보고 계실까?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느려도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 이제 제가 그 길을 계속 걸을게요.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약한 사람은 울지 않게 하겠다고. 강함은 지키는 힘이라고. 멀리서 누군가의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이메일 주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감찰관님, 저희 부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녀는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정의를 지키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정의는 느려도 멈추지 않는다는 말,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서연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